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4일 토요일 아침 방송 2부 전식입니다. 이제 선거가 오늘을 포함해서 딱 11일 남았습니다. 일부에서 12일 남았다고 했는데 제가 산수에 좀 약한 모양입니다. 그래서요, 당일까지 포함하면 12일이죠. 아무래도 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국회의원 선거에 개입을 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는 모양입니다. 실제 그렇다는 게 아니라 모양새가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실무선상에서 타결되었다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안을 트럼프가 제거하지 않고 보류했다는 게 지금 정설이죠. 방위비 분담금은 트럼프가 5조 원을 요구한다 해서 우리에게 큰 부담이 되었죠. 보수 언론이 한때 어느 정도 미국의 요구를 들어주자 대신에 우리도 핵추진 잠수함이라든가 탄도미사일 사거리 확보 같은 다른 요구를 그 대가로 관철하자는 안을 제안할 정도였습니다. 반면에 좌파들의 반발이 커서 문 대통령에게도 큰 부담이 됐습니다. 우리가 미국의 속국이냐, 분담금을 올려주면 곧 미군이 용병이냐, 이런 온갖 말들이 나왔습니다. 어쨌든 흘러나온 타결안은 기존 1조 원에 약 10% 인상한 정도입니다. 만약 이게 타결되면 문재인 정부는 큰 부담을 받게 되는 것이고 외교적 성과로 또 치장되겠죠. 그뿐이 아닙니다. 아마도 문 대통령은 외교의 신이다, 이런 말이 또 나왔을 겁니다. 얼마 전에 나왔던 말이죠. 외교의 신이다. 그런데 그 협상안이 트럼프의 책상에서 그만 보류가 됐습니다. 잘된 일일까요? 잘못된 일일까요? 이와 관련해서 어제 제가 주한미군 로버트 에이브럼스 사령관의 트위터에 김칫국 맛이다라는 글을 2차례나 올린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부화하기 전에 뺑아리를 세지 말라는 미국 속담을 김칫국 마신다는 우리 속담과 같다고 한 트윗입니다. 이건 명백한 한국 모독이죠. 좌파 우파를 떠나 비판할 건 비판해야 합니다. 그 말에는 미군 주둔이 미국이 한국에 베푸는 시혜라는 생각이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논란이 확산되자 주한미군 사령부가 진화에 나섰더군요. 그 트윗은 다른 의미가 전혀 없고 에이브럼스 장군이 한국 문화를 존중하고 김치를 즐겨 먹기 때문에 올린 거라는 건데, 글쎄요, 좀 궁색한 변명인 것 같습니다. 다시 선거 얘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아마 이번 주말은 양당이 총력전을 펼치겠죠. 어제는 통합당이 수도권에 화력을 집중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통합당으로서는 승부처가 수도권이죠. 그리고 그 대상은 자영업이며 20대 표심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김종인 총괄선대본부장이 누구 못지않게 잘할 겁니다. 그는 어제 인천 지역 후보들의 사무실 8군데를 돌았습니다. 각 지역의 후보자들과 도는 강행군이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제주도, 강원도, 부산 등 지방에 치중했습니다. 당 간부들이 다 흩어져 나가더군요. 양 진영은 핵심 선거 전략도 다 드러냈습니다. 민주당은 지금으로서는 전염병을 이겨냈다는 것밖에 없죠. 사실 유일하게 내세울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죠. 그것 하나로 경제 폭망도 외교 폭망도 모조리 덮겠다는 겁니다. 글쎄요, 이게 전염병 극복이 과연 민주당의 공입니까? 이 정부의 공입니까? 그러다 보니 과거 보수 정당에서 늘 하던 국난 극복이 이제 민주당의 설군처럼 됐습니다. 참 재미있는 변화입니다. 통합당은 당연히 경제 폭망을 거론합니다. 경제 실정 심판론이죠. 대통령 중간평가는 사실 언제나 경제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경제는 지금 폭망 상태입니다. 이 과정에서 재밌는 말이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보니 김종인 위원장은 역시 이슈를 만들 줄 아는 분입니다. 경제가 참 거지 같다는 말이 다시 등장한 겁니다. 이 말은 아산을 찾았던 문 대통령에게 어느 상인이 해서 화제가 됐던 말이죠. 나중에 언론에 보도되자 강성 친문들이 그 상인을 SNS와 전화 등으로 맹폭을 해서 또 파장을 불렀습니다. 문제의 그 말, 경제는 거지 같다는 말을 인천시당 선대위 회의에 참석한 어느 상인이 다시 쓴 겁니다. 경제가 참 거지 같다. 그러자 김 위원장이 한 말 더 나갔습니다. 거지 같을 뿐만 아니라 깡통을 찰 지경이 됐다. 그 뒤에 한 말이 개발합니다. 지난 3년간 정부가 국민의 삶을 너무 어렵게 만들었다. 소득주도 성장을 했다고 하는데 소득주도 성장이 아니라 실업주도 몰락을 가져온 것이 정부의 실적이다. 한 글자도 틀린 말이 없죠.
싫을지도 몰라. 듣고 보니 문 대통령이 정말 싫어할 말입니다. 일자리 상황판을 만들었다가 일자리가 계속 사라졌으니 그 상황판이 이제 보이지 않죠. 정말 고용지표는 최악입니다. 지난 3년간 사라진 풀타임 일자리는 200만 개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대신 세금을 퍼부어 단기 알바성 노인 일자리를 만들었는데 그런 일자리만 계속 늘어나서 그나마 일자리가 사라진 걸 조금은 상쇄를 했죠. 경제가 참 거지 같다. 이 역설적이게도 통합당으로서는 이 말이 수도권 선거에서 한 줄기 빛이 되고 있습니다. 한 줄기 빛 말입니다. 어둠을 밝힐 한 줄기 빛입니다. 김 위원장은 예산 재편론 또 다시 끄집어냈습니다. 거대 예산 512조에서 소득주도 성장 예산을 포함해 불급한 예산만 모아도 100조 원을 만든다는 거죠. 민주당은 김정은 위원장의 이 제안을 두고 실현 불가능한 허들로 발목을 잡는다고 했습니다. 허들 말입니다. 장애물. 저는 오래전부터 이 예산 재조정만이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유일한 방안이라는 걸 주장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512조 거대 예산부터 잘못된 거죠. 4+1 협의체, 그러니까 여당과 준여당이 밀어붙인 예산입니다. 국회 심의에서 적어도 60조 정도는 깎아야 할 정도로 우리 경제의 규모에 맞지 않는 옷입니다. 빚을 낼 60조를 깎아서 균형 예산을 했어야 하죠. 그런데도 지금 그 예산은 그대로 운용하면서 추경에다가 2차 추경을 준비하고 다시 3, 4차 추경을 또 각오해야 한다고 엄포를 놓고 있으니 참 기가 찰 노릇입니다. 그 돈 지금 20대, 30대가 나중에 다 세금으로 갚아야 할 돈입니다. 어쨌든 김정은 위원장의 말은 날이 갈수록 세집니다. 경제폭망 이슈화에 이어 여당의 오만 방자함도 이슈화하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보입니다. 그 와중에 김 위원장이 또 한마디를 한 겁니다. 선거판이 시작되면서 여당이 윤석열 검찰총장 때리게 나선 걸 두고 한 비판인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권의 정당이라는 데서 검찰총장을 검찰청장으로 부르는 공약을 내걸었는데 총선 앞두고 그렇게 할 일이 없어서 조국 살리기를 선거 이슈화하는 건 진짜 속아웃을 노릇이다. 검찰총장을 검찰청장으로 격화시키겠다는 건 열린민주당이 내건 공약이죠. 참 기가 막힙니다. 이건 사실 헌법 개정 사항이라고 보입니다. 헌법에 검찰총장이라고 해야 한다고 못은 박지 않았지만 기소권을 독점하도록 되어 있는 검찰 조직의 장을 청장으로 할 수는 없으니 말입니다. 자, 다른 뉴스입니다. 김무성 의원이 통합당 호남 선대위원장을 거절했다는 뉴스가 떴습니다. 이 본인이 고사했다는 뉴스입니다. 제가 하나만 짚고 가야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김무성 전 대표가 광주 북을에 출마하겠다는 걸 황교안 대표가 끝까지 거절한 이유입니다. 그 광주 지역에 출사표를 내는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의미가 있죠. 우선 민주당이 전국 253개 지역구에 모두 공천을 한 데 비해 통합당은 전남북과 광주 등 호남 전역을 통틀어서 후보자를 찾지 못했을 정도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4년 전 4.13 총선에서 당선이 됐던 순천의 이정현 의원은 일찌감치 서울로 떠나왔습니다. 더 기가 막힌 건 정운천 의원입니다. 그는 과거 한국당을 탈당해서 바른미래당 소속으로 있었는데 미래한국당에 입당해서 당선권 안에 비례대표 순번을 꿰찼습니다. 그래서 통합당은 호남에 현재로서는 의원이 전무합니다. 전국 정당이라기에는 부끄럽게 된 거죠. 2년 뒤 대선을 어떻게 치르려고 하는지 정말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그런 차에 김무성 전 대표가 광주에서 출마를 한다면 적어도 호남에 노력하고 있다는 인상은 주겠죠. 그래서 끝까지 김무성 의원의 출사를 황 대표가 막은 이유가 궁금해지는 겁니다. 어떻든 지금 통합당은 호남 선거는 거의 팽개쳐 두고 있는 형편입니다. 지역구 출마자들은 외로운 싸움을 펼치고 있는 중이죠.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나오는 여론조사 결과는 아무래도 관심이 갑니다. 어제 갤럽은 4월 1주차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죠. 문 대통령 국정 지지도가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정 긍정평가가 지난주보다도 또 1% 올라서 무려 56%나 되었습니다. 역대 어느 대통령도 달성하지 못한 높은 지지율인데 제 자신부터 자꾸 고개를 갸우뚱거리게 됩니다. 반면 국정 부정평가는 전주보다
3%가 하락해서 36%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갭이 무려 20%에 이르고 있는데 지금 그래서 이제 민주당은 화색이 돌고 있습니다. 이 격차는 평양 남북 정상회담 직후에 실시했던 그러니까 2018년 11월 조사 이후 최대치라고 하는군요. 역시 긍정평가위원회는 전염병 대처를 잘 했다는 겁니다. 문제는 대통령의 국정에 대한 지지율이 양당의 지지율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갤럽 발표로는 민주당 지지가 한 주 전보다 무려 4%나 상승을 해서 41% 그리고 통합당은 1% 정도 올라 23%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통합당이 기댈 수 있는 건 오직 경제 문제뿐이죠. 먹고 사는 문제가 이처럼 어려워진 걸 부각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일까요? 함께 고민들 해봅시다. 갤럽이 밝힌 비례대표 예상 득표율은 이렇습니다. 미래한국당은 31%, 더불어시민당은 26%, 정의당 15%, 열린민주당 12%, 그리고 국민의당이 8%, 민생당은 아직 비례대표 당선자를 배출하는 3%에 못 미치는 2%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수치는 정당 지지율에서 무응답 등을 제외한 수치를 다시 백분율로 표시를 한 겁니다. 이대로라면 정말 놀라운 결과가 나옵니다. 범여당 좌파로 분류되는 건 더불어시민당, 열린민주당 그리고 정의당인데 다 합치면 무려 53%입니다. 그래서 이대로 선거가 치러진다면 미래통합당은 15번에서 16번 정도까지, 더불어시민당은 13번에서 14번 정도까지, 그리고 정의당은 7번에서 8번 정도까지, 열린민주당은 6번에서 7번, 국민의당은 4번 정도까지 비례대표가 당선되는 걸로 보입니다. 이건 정의당에서 지역구 당선자가 나오지 않는 걸 전제로 했으니 또 변수가 있겠죠. 하나 확실한 건 누구는 단식을 하고 또 누구는 농성을 하고 온갖 고생을 다해서 준연동형을 한 것인데 정의당은 어떤 혜택도 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민주당도 당황스럽게 마찬가지죠. 민주당 추천 인사는 11번부터 배치가 되어 있으니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은 열린민주당의 친문적통 주장에 김의겸, 최강욱 후보 등을 공개 저격하고 있습니다. 언론 타이틀이 그렇습니다. 공개 저격한다. 다음 주 여론조사 결과는 또 어떨까요? 자, 오늘 이번엔 여기까지입니다. 창밖은 완연한 봄입니다. 우리 모두 힘을 모아서 나라를 지킵시다. 지금까지 진우책이었습니다.